둘 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효자 노릇 하라 그래. 가까이 사는 게 죄야. 그러는 너는 엄마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언니나 오빠가 먹고 살만하니까 엄마 좀 돌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냥 나한테 나가 죽으라 그러지. 지금까지 엄마한테 들어간 돈 대부분 내가 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서들 해. 자식 셋이 격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 앞에는 등 굽은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싸움이 점점 격해지는 것을 보던 할머니는 지쳐서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다. 됐다. 그렇게 싸울 것 없다. 나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려 한다. 할머니는 등을 돌리며 생각했다. 남편 갈 때 나도 따라갈 걸. 이씨 할머니에겐 자식이 셋 있었다. 모두 가정을 꾸려 각자 따로 살고 있었고 첫째 딸은 가까운 곳에,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이 씨는 남편이 사놓은 땅 위에 지은 단독주택에서 10년째 살고 있었다. 함께 살던 남편은 88세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 2년 동안은 방 안에만 앉아 지내는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가슴팍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이상한데 저녁 먹은 게 얹힌 거 아니에요. 몇 분간 가슴을 치며 문지르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여보, 이 씨는 가까이 사는 첫째 딸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 인수가,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다. 곧이어 구급차와 사위의 차가 마당에 도착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숨 쉬는 게 힘들다더니 저렇게 쓰러지셨어요. 딸은 발만 동동 굴렀고 구급대원들은 다급하게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다. 이제 보호자가 타셔야 하는데. 사위가 나섰다.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제가 어머니 대신 같이 갈게요. 힘겹게 숨을 쉬는 남편을 보며 딸은 사색이 되었지만 사위는 침착하게 말했다. 전화할 테니까 걱정 말고 집에 계세요. 별일 없으실 거예요. 구급차는 이 씨와 사위를 태우고 빠르게 출발했다. 이 씨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를 나눴던 남편이 눈을 감은 채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강서방,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괜찮으실 거예요. 장인어른, 제 말 들리세요. 사위는 계속해서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 씨는 뭔가 알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남편의 손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던 것이다. 얼른 그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지만 남편은 끝내 반응하지 않았다. 아이고, 여보. 구급차 안은 다급해졌고 이 씨가 손을 놓치자 남편의 손이 맥없이 툭 떨어졌다. 그 순간 남편의 숨이 멈췄다. 이 씨는 짧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씨도 80세가 넘으며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그 현실감은 쉽게 와닿지 않았다. 그래도 90 가까이 살다가 고통 없이 갔으니까 호상이야. 장례식장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았다. 고통 속의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내다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씨의 남편은 부러워할 만한 마지막을 맞이했다. 아내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구급차 안에서 고통 없이 생을 마감했으니 정말 짧은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래, 사람들 말이 맞다. 나도 우리 집에서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끝내야지. 엄마,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까지 가면 우린 어떡하라고. 딸이 다급히 말렸지만 이 씨는 남편을 떠올리며 더없이 덤덤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정신없는 나날이 지나가고 이 씨는 남편 없이 텅 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엄마, 진짜 혼자서 괜찮겠어요? 괜찮다니까.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식들이 이 씨의 집으로 모였다. 아들과 막내딸은 곧 서울로 올라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만이라도 누나 집에 가 계세요.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요. 내가 거기 가서 뭐하냐.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아들과 첫째 딸이 설득해봤지만 이 씨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니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이 집에 있으면 좀 그러잖아요. 막내딸까지 합세했지만 이 씨는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계실 때도 혼자 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도 그거랑 같아요. 너무 적적하지 않겠어요. 괜찮다니까. 너희는 어서 가봐.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이 씨는 홀로 남겨졌다. 그래도 자식들 집에 가는 것보다는 익숙한 자신의 집이 좋았다. 더 이상의 변화는 원치 않았다. 오히려 집에 남편만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한 집이라도 남편이 없는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느껴졌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그가 지내던 방을 싹 비우고 나니 방이 너무나 허전해졌다. 도로와 떨어진 후미진 곳에 있는 집은 원래 조용한 곳이었는데 남편마저 없으니 바늘이 떨어져도 큰 소리가 날 것 같았다. 이 씨는 TV 볼륨을 크게 키워놓고 생활했다. 수발 들어야 하는 영감 없으니 편안해.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마당에 앉아 풀을 바라보다 집 안으로 들어가 TV를 보았다가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혼자서는 이곳에서 할 일이 없었다. 친구라도 만나려면 차가 있어야 했는데 이 씨는 차도 면허증도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곤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 심심할 때도 볼 일이 있을 때도 마을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30분은 가야 했고 막상 버스를 타더라도 제대로 갈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할 일 없는 노인이라도 맨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참을 수 없는 복통을 느꼈다. 인수가 어제부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다. 체한 거 아니야? 매실 좀 먹어봐. 어제도 오늘도 계속 먹었는데도 아프네. 그래, 나 오늘 너무 바쁜데 내일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이 씨는 뒤틀린 고통이 느껴지는 배를 부여잡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이 없다면 오도 가도 못할 신세였다. 딸이 바쁘다며 내일로 미루려 하자 이 씨는 간신히 말했다. 그럼 택시 타고 갈 테니 택시 좀 불러줄래? 아, 그렇게 아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너 바쁘면 그냥 택시 타고 가도 돼. 간다니까. 좀만 기다려. 딸과의 전화를 끊고 이 씨는 식은땀을 닦았다. 웬만해서는 딸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외출을 자제했지만 이런 때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딸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망설여지곤 했다. 정신이 없었는지 다른 앞치마를 걸치고 병원에 향했던 이 씨는 딸이 자신을 병원 앞에 내려주고 돌아가자마자 접수부터 진료까지 혼자서 헤매야 했다. 약을 타고 나오니 이미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이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은 점심 무렵. 2번을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다. 택시라도 타고 가야 하나. 하지만 지나가는 택시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이 씨는 한참 후에야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엄마, 미안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진료는 끝났어. 지금 병원 앞에 나와 있다. 택시라도 타고 가지. 여태 기다리셨어요. 지나가는 택시가 있어야지. 콜택시 부르면 되잖아. 그런 것을 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딸을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딸은 결국 다시 병원으로 와 어머니를 데리러 왔다. 차에 타자마자 딸의 타박이 시작되었다. 버스나 택시도 탈 줄 알아야지. 엄마, 내가 못 올 때 엄마 혼자 아무 데도 못 가면 어떡해? 너도 이 나이 돼봐라. 그게 마음처럼 되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의지 문제지. 아직 젊은 딸에게 어머니의 답답함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딸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엄마, 차라리 이 집 비우고 서울로 올라오는 게 낫지 않겠어? 한순내 집도 있고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병원도 가깝고 집 놔두고 왜 거길 가니? 내 집에서 살면 되지. 엄마 혼자 그 집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놓여서 그래. 엄마 쓰러져도 모르잖아. 이웃도 없는 곳이고. 그러면 한순내 집에라도 가시죠. 첫째 딸은 올케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이 씨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건 안 된다. 그 집은 불편해. 이 씨는 첫째 딸의 집도 아들의 집도 편치 않았다. 며느리와의 사이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고 며느리 또한 이 씨를 반갑게 맞이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면 막내 집에 가는 건 어때요?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 애한테 짐을 더 지우자고? 그 애한테는 갈 생각도 없다. 엄마, 집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자꾸 서울로 가라는 거야? 나도 매일 엄마를 돌볼 수는 없잖아. 사실 이 씨가 딸을 부르는 것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오늘도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병원에 나올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첫째 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너도 이제 안 부를 테니 내 걱정 말아라. 바쁘면 택시 타고 다닐게. 엄마, 식당 바쁜데 어서 들어가 봐라. 딸은 더 할 말이 없는 듯 맞지 못해 수긍하며 돌아갔다. 이 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이 가장 좋았다. 언젠가는 죽을지라도 이 집에서 평온히 눈 감는 것이 최근 이 씨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엄마, 보라가 이번에 미국에 좀 더 있고 싶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땅도 많이 올랐으니 이번에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전화에 이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10여 년 전 아들은 이 씨에게 말했다. 오랫동안 팔 일이 없으니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편히 사세요. 그 말을 믿은 이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단독주택을 지었다. 남편과 함께 지내기 위해 손수 고른 땅과 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은 땅을 팔아야겠다고 했다. 그럼 이 집은 어떡하라는 거냐? 집도 비워줘야죠. 안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아버지처럼 쓰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첫째 누나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세요. 살던 집을 비우고 첫째 딸네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은 내 아빠랑 내가 지은 거 아니냐? 엄마, 그 집 팔아도 돈 안 돼요. 조그맣고 오래된 집이라 가치가 없어요. 그 오래된 집에서 내 엄마가 살고 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땅이랑 집 다 묵힐 만큼 묵혔어요. 살 사람 나타났을 때 팔아야죠. 아들은 단호했다. 이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땅은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집도 서류상으로는 아들 명의였다. 아무리 자신이 돈을 댔다고 해도 법적으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인숙이랑 얘기가 된 거니 누나한테는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도 이제 옆에 누가 있어야죠. 몇 달 뒤, 이 씨는 결국 그 집을 떠나 첫째 딸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 앞으로 이 방에서 지내세요. 딸네 집은 2층 건물로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주택이었다. 딸과 사위는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둘이서 살고 있었다. 이 씨는 손녀가 쓰던 방을 쓰게 되었고 딸과 사위는 1층 식당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만 2층으로 올라왔다. 처음에는 이 씨도 자신이 살던 집이나 이곳이나 크게 다르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상황은 달라졌다. 엄마, 식사하세요. 딸이 1층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이 씨는 한숨을 쉬었다. 1층이 식당인 탓에 식사 때마다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평소에도 무릎이 아파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루 3번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곤욕스러웠다. 하루 3끼를 먹으러 내려갈 때마다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일이 더 컸다. 식당이 쉬는 날이면 딸과 사위는 2층에서 쉬어야 했는데 이 씨의 존재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편히 쉬어. 밥도 다 안 먹어도 되니까 너희 먹을 때 숟가락만 올려. 아니에요. 장모님,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진짜 불편하겠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계시는데 뭐가 불편해? 그건 당신 얘기지. 당신은 우리 엄마 모시고 살라고 하면 안 불편하겠어요. 나랑 같아? 참나,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래. 난 장모님은 그 정도로 불편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오갈 데 없는 엄마를 내쫓으라고. 장모님이 왜 오갈 데가 없어? 자식이 당신밖에 없나?
그동안 가까이 산다고 우리가 다 챙겼잖아. 처남이랑 처제는 뭐 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한순이는 절대 안 된다잖아. 막내도 사정이 안 좋다는데. 아무튼 우리도 할 만큼 했어. 내일 당장 처남한테 전화해. 장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모셔야지. 이 씨는 숨을 죽였다. 대화는 이 씨가 듣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듯했다. 애초에 장모님 살고 계신 그 땅을 팔아버리는 아들이 어디야. 지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떠넘기듯 보내버리면 끝이야. 그러게 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 어머니 모셔가라 그래. 알겠어. 내일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첫째 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데려가라고 했다. 그러나 이 씨는 안 가겠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 씨는 들리지 않길 바라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딸과 사위는 자신들의 몫을 끝냈다며 또 다른 자식들에게 책임을 밀었다. 하지만 이 씨가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사위가 편하지 않다는 말이 이 씨를 더욱 작게 만들었다. 이 씨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아들 집으로 가는 것이 정해졌다. 엄마, 자식들이 여럿 있으니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살아보시면 좋지 뭐. 명절엔 내가 갈게요. 큰딸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 씨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러마 그렇게 이 씨는 짐짝처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졌다. 아들의 집은 딸 둘이 미국에 있어 상대적으로 넓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이 씨를 환영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엄마, 회사 갔다 올게요. 쉬고 계세요. 아들이 이른 아침 출근하면 집에는 이 씨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계세요. 아니다. 넌 쉬고 있어라. 이것만 닦으면 돼. 이 씨는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청소를 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를 말렸다. 이 씨가 부지런히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도 며느리는 그녀를 불편해했다. 이 씨 역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혼자 살던 자신이 갑자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게 되니 힘들었지만 며느리 또한 속으로는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갑작스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불만이 날로 쌓이는 것도 당연했다. 아들이 출근하면 대충 때우던 식사를 이 씨가 있으니 며느리는 정성껏 차려야 했다. 소파에 편히 앉아 TV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딸과 사위도 불편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는 없는 일이었다. 보라, 엄마는 어디 갔어? 주말 아침 보이지 않는 며느리의 행방을 이 씨가 아들에게 물었다. 아, 보라, 엄마 잠시 친정에 좀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래, 자고 온대. 며칠 있다가 온대요. 하지만 곧 아들이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어찌 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가 불편하게 한 적도 없는데 뭐가 불편해? 뭐 데리러 오라고. 엄마가 환자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시중을 들었다고 그래. 아들의 말이 들렸지만 며느리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는 듣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었다. 나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거겠지. 아들은 통화를 이어갔다. 나야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러면 오갈 데 없는 엄마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땅 팔라고 그렇게 들들 볶았으면서. 막내 사정 뻔히 알잖아. 어떻게 모시고 가래. 얼른 돌아와. 내가 엄마 밥은 또 어떻게 차려드리냐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아무리 이 씨가 스스로 손을 보태고 집안일을 도우려 해도 이 씨는 마치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막내, 내가 모셔가라. 결국 아들은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막내딸은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내 상황 알면서도 엄마 모셔가라는 소리가 나와. 막내딸의 목소리에는 어이없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제 어디에도 마음 편히 머물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내 새언니도 처가댁으로 가버렸고 엄마랑 나랑 집에 둘이 있다. 새언니도 웃긴다. 엄마 모셔본 적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됐다고 집을 나가버리냐. 보라, 엄마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래도 아들인 나보다 딸이 낫지 않겠어?
내가 좀 엄마를 모셔가라. 아들과 막내딸의 투닥투닥하는 통화 소리가 이 씨의 귀에 들어왔다. 언니한테 다시 좀 말해봐. 나는 정말 상황이 안 돼. 누나 집에 있다가 여기로 온 건데 어떻게 다시 데려가라 그래. 주말에 언니랑 같이 갈게. 그렇게 주말이 되자 이 씨의 자식 셋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씨를 누가 데려갈 것인가. 그녀의 뜻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지 거처를 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씨는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올케는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시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홀랑 집을 나가버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그렇게 쉬우면 내가 하면 되겠네. 뭐 또 그 소리야. 그러면 오빠가 생활비 다 줄래? 생활비 주면 엄마를 내가 모셔갈 수 있어. 자식들 간의 싸움을 이 씨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애초에 매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넓은 집에서 엄마랑 사는 게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는 올케도 엄마 불편하다고 나가버린 거 아니야? 왜 내 남편 탓을 해? 그동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엄마에 관한 모든 일을 우리 매형이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매형 탓 타령을 하는 건 염치 없는 거 아니니? 그러는 나는 그동안 엄마한테 들어간 돈 다 내가 냈다. 나도 할 말은 있어. 서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며 언성을 높이는 자식들을 보며 이 씨의 표정은 착잡하기만 했다. 결국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 씨를 두고 싸우고 있었다. 그만해라. 한참을 침묵하던 이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나만 없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싸울 일이 없는 거지. 그 순간 자식들 셋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살련다. 그러니까 그만들 해라.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묻자 이 씨는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요양원이라는 곳도 있지 않느냐. 뭐? 요양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 자식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자식이 셋이나 있다. 하지만 나이 든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있냐?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 씨가 맞는 말을 했기에 반박할 수 없었다.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다. 제발 그만하자.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미안한 마음조차 사라졌다. 대신 자식들 사이에서 떠밀리고 짐 취급을 받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울 뿐이었다. 나도 늙은 몸뚱이 너희들한테 의탁해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너희도 좋고 나도 좋은 길 같다. 이 씨는 담담히 말했다. 그동안 너희가 용돈 준 거 통장에 다 모아뒀다. 이거면 나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서 지낼 만할 거다. 부족하면 그냥 이 세상 뜨렸다 생각해라. 이제는 미련도 없고 노인 내가 이승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저승에서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자식들은 또다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언니가 잘 모셨으면 됐을 거 아니야. 엄마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해. 너는 엄마랑 같이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 많다. 우리만 해? 돈 없는 게 벼슬이야. 차라리 중간쯤에 방이라도 하나 구해드리고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다. 급기야 이 씨를 원룸에 넣고 순번을 정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 모습을 보던 이 씨는 참다 못해 터져버렸다. 그만하지 못하겠니?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하냐? 평생 내 한 몸 바쳐 너희 셋을 키웠는데 너희는 셋이나 돼서 엄마 하나를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냐? 내가 너희 집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니. 내가 언제 나를 돌봐달라고 했니? 그냥 돌아. 너희에게 이젠 바라는 것 하나 없다. 너희는 먹고 살기 바쁜 것 같으니 제발 알아서 살아라. 이 씨는 가방을 챙겨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모습을 아빠가 봤으면 땅을 치며 울었을 거다. 나도 내 아빠 따라갈 걸 그랬다. 그 말과 함께 이 씨는 아들 집을 나와버렸다. 누구도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다. 며칠 뒤 이 씨는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갔다. 자식들은 말리는 척했지만 누구 하나 우리 집으로 오라 하는 자식은 없었다. 이따금 자식들이 면회를 오기도 했지만
이 씨는 그들을 만나길 거부했다. 대신 요양원 직원이 자식들에게 이 씨가 남긴 쪽지를 보여줬다. 이곳에서 너희 아버지가 부르면 가련다. 내가 죽더라도 때가 된 것이니 너희 탓은 아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부모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내 마음을 깨닫는 날도 오겠지. 그런 날이 오면 나처럼 되지는 않길 바란다. 너희도 부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살피며 살아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그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거라. 나도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가련다. 엄마가 자식들이 그 뒤로 후회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끝내 살아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없었다.